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의 성공 취업과 성공 경력 관리의 동반자 성공 취업 엑스파일의 김현빈입니다. 여러분 드디어 2018년 무술년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라고요. 조금은 부끄럽지만 저의 경험을 고백하면서 여러분께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은 제가 예전에 저의 경험을 비추어서 돌아본다면 좀 더 무모하더라도 도전해보고 한번 시작해본 일을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대체로 제가 핑계를 대면서 해보지 않았던 일들을 많이 후회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나중에 돌아보았을 때 후회 없이 항상 예전을 돌아봤을 때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조금은 모험적인 일이라 하더라도 한번 도전해 볼 수 있는 그러한 모험 정신을 좀 가져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2018년 새해가 시작되어서 저희 성공 취업 엑스파일의 금융 직무 강의도요. 예전처럼 하는 것에 한 단계 더 높여서 더 발전하는 모습으로 여러분들에게 실용적인 정보를 드리기에 노력할 거고요. 예전에 제목도 사실 직무 강의라고 제가 제목을 말씀드렸는데 이번 좀 더 폭을 넓혀서 세상과 기업을 이해하는 시작점 금융이라고 해서 금융에 지원하시는 분들은 물론이고 일반 기업과 또 가게 모두 다 금융이 필요한 만큼 금융을 좀 더 넓은 눈으로 확장해서 보는 의미로 이해를 해주십사 하는 마음으로 이번에 제목도 이렇게 바꾸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좀 더 금융 강의에 여러분들 기대 부탁드리고 많은 조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 이제 2018년도 금융 강의 이제 시작을 할 텐데요. 자, 오늘은 특별히 첫날이니만큼 2018년 성공 취업 엑스파일의 직무 강의를 어떠한 방향으로 가져갈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간단히 먼저 설명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2017년 주요 뉴스와 또 금융권의 10대 뉴스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2018년을 좀 더 예측해보고 또 채용의 변화는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더불어서 여러분들의 금융에 관련된 것을 좀 더 실용 지식화 해줄 수 있는 시사 용어와 도서에 대한 소개 또 오늘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018년, 여러분들 2017년에 비해서 한 단계, 한 걸음 더 발전하듯이 여기 성공 취업 엑스파일의 직무 강의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발맞추어서 좀 더 발전된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노력을 할 텐데요. 올해 2018년 성공 취업 엑스파일의 이제 직무 강의의 목표는 먼저 금융에 대한 정의를 한번 다시 해보고 전반적으로 금융권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 강의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융이라는 것을 사전적 의미로 찾아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금융이라는 것이 경제 전반에 있어서 혈액순환과 같은 또는 어떠한 농지라든가 그런 것의 수로와 같은 중요한 혈맥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니만큼 우리가 금융의 올바른 역할을 이해해야지만 금융권에서 본인의 직무에도 올바른 관점을 갖게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통 지금까지는 지식 중심으로 또 본인 직무 중심으로 너무 세부적으로 공부를 해오셨다면은 본인의 직무와 본인의 지식을 좀 더 기업에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하는 실용 중심으로 좀 더 숲을 보는 마음으로 그러한 시각을 키울 수 있도록 좀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는데 특히 금융에서 본인의 직무도 중요하지만 기업과 가게에서의 그러한 금융의 역할이 어떻게 해야지 선순환으로 돌아가는가에 대한 좀 이해를 먼저 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금융권도요, 은행권은 어떤 형식으로 움직이고 어떠한 상품이 주된 상품이고 또 증권사는 어떠한 상품이 주된 것이고 자산운용사, 부동산 금융, 그다음에 이제 앞으로 세상을 좀 더 변하게 할 것이라는 이제 제도권 안에는 들어오지 못했지만 전 세계적으로 지금 많이 주목받고 있는 스타트업을 지원하는 여러 크라우드 펀딩이라든가 P2P라든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고 더불어서 핀테크에 관련된 강의 추가로 여러분들께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항상 여러분들에게 강조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뉴스에 관련된 것인데요. 기존에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주로 이제 그 학문 중심으로 아니면 지식 중심으로 준비를 해왔다면 그러한 지식을 세상과 항상 맞춰 나가는 접점에 항상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뉴스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뉴스라는 것이 세상이 어떻게 변화하는가를 여러분들이 정확히 알아야 내 지식을 어떻게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인가, 또는 기업 또는 나의 일에서 또는 내 산업 분야에 대해서 하는 직무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하게 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단순히 금융에 관련된 뉴스뿐만이 아니라 일반 기업 또는 세상의 변화, 산업의 변화 동향 등이 금융과 어떻게 연계되어 있는지에 대한 이해가 여러분들 직무를 좀 더 정확하게 이해하는 데도 필요하고 여러분들의 역량을 키우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제가 한번 이야기를 해드렸는지는 모르겠는데 기업 등에서 비서실이라든가 어떤 전략 기획실이라든가 그런 곳에서 각 세계의 뉴스라든가 현재 그 뉴스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은 그런 뉴스 안에서 기업의 환경적인 문제라든가 아니면 기업이 앞으로 헤쳐나가야 될 문제들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항상 그게 기업의 생존과 아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뉴스들을 기업에서는 관심 있고 어떤 사활을 걸고 볼 수밖에 없는 건데요. 여러분들 이런 것들을 단순히 그냥 내가 신문을 보고 뉴스를 본다는 그냥 단순한 관심사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의 업무와 직결될 수 있는 것들을 좀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그러한 좀 시각을 키우고 역량을 키우셨으면 좋겠습니다. 2018년도도 계속해서 금융과 또는 금융 이외의 다른 부문에 있어서의 많은 뉴스를 접하면서 세상의 변화에 있어서 금융이 어떻게 맞춰 나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시각을 키우는 데 있어서 강의에 많은 중점을 두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또 더불어서 시사 용어와 또 도서 소개를 통한 지식, 금융 지식을 실용화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께 도움드리는 노력을 할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항상 상반기 또 하반기 또 그때그때 그 수시 채용하는 채용에 대한 여러분들 그 말씀을 드리면서 채용 분야의 어떤 직무에 대한 이해와 또 그 채용하는 기관의 성격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좀 짚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2018년도 무술년에 강의를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데 여러분들께서 또 궁금하시거나 아니면 좀 이러한 방향으로 직무 강의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부분이 있으면은 언제든지 제가 이제 이따 안내해드리는 저의 이메일 또는 또 저희 밴드를 통해서 한번 문의해 주신다면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부분에 맞춰서 좀 더 풍부하고 깊이 있는 강의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2018년도 첫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제가 뉴스로 한번 시작을 해볼까 하는데요. 2017년 금융 10대 뉴스를 한번 살펴보면서 금융권 전반에 대해서 한번 어떤 일이 일어났고 지금 금융권이 어떻게 변하고 있고 그럼으로써 2018년도 어떻게 변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예측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뉴스가 사실은 그만큼 여러분들 모든 그런 지식들을 실용화하는 데 있어서 첫 단계입니다. 그래서 한번 살펴보면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융의 10대 뉴스 이전에 2017년도에 10대 뉴스가 그 가장 중심이 되는 그다음에 많은 그 영향을 끼쳤던 일들이 어떤 것인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2017년도는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그다음에 또 외교적으로도 상당히 많은 일들이 있었고 힘들기도 했고 또 그것을 우리 나름대로 헤쳐나갔던 그러한 한 해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먼저는 그 박근혜 정부 때 그 박근혜 대통령 파면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국정농단에 대한 지금 재판이 계속해서 진행 중이고 대한민국 19대 대통령인 문재인 정부가 출범을 했습니다. 여기서 국민 모두가 모여서 촛불 집회를 많은 분들이 참여를 했었는데 어떻게 보면은 높은 시민 의식으로 인해서 그것이 그 비폭력으로 아주 잘 어떤 큰 충돌 없이 했다는 것에 큰 의미와 우리가 자부심을 가져도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계속해서 정치적 리스크인 그 북한의 핵 실험과 핵 도발 및 이제 여러 가지 위협이 있었는데요. 사실 이러한 것들이 국제 정세상 이제 여러 가지 외교적인 문제에 영향을 끼침과 더불어서 그러한 것들 때문에 일어나는 어떤 이제 외교 문제가 외환 시장에 그대로 고스란히 묻어나는 문제들이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 그러한 것들로 인해서 주식 시장도 변동이 되고 또 여러 가지 그런 것들 때문에 밀접하게 영향을 받으신 기업과 개인들이 있었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가 지정학적으로 여러 가지 굉장히 안정적인 위치였다고 생각을 했는데 우리나라도 이제 더 이상 지진에 안심할 수 없는 그러한 이제 문제가 일어나서 포항에 5.4 규모의 지진이 있었는데 이걸로 이례적으로 수능이 연기되는 아주 심각한 일이 일어난 일이 있었는데요. 이 지진으로 인해서 아마 건설 분야라든가 아니면 기존에 이제 원전 문제가 우리나라 이제 원전이 그쪽 고리 쪽에 있는데 이런 것들이 안전하다고만 생각했는데 우리가 안심할 수만은 없는 문제라고 생각해서 지금 탈원전에 대한 이야기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진에 좀 더 안정적으로 버틸 수 있는 건물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빌딩이라든가 이런 건축 문제가 새로운 이슈로 떠오르는 문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적폐청산 문제가 여기저기서 그러니까 많이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드러나기도 하고 이제 개선의 그런 방향들이 요구되기도 있는데 이제 여러분들 이따 10대 금융 뉴스에서도 보여드리겠지만 아마 채용 비리 부문에 있어서도 이 적폐청산에 관련된 것들이 이제 드러난 부분이 있어서 이를 통해서 좀 더 다시 정화될 수 있는 계기로 발돋움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것도 정치적 리스크인데 사드 배치 관련해서 한중 갈등이 굉장히 심각해져서 관광 산업이라든가 여타 소비재라든가 그런 것들에 많은 타격을 입었었고 더불어서 중국에 진출한 기업들도 타격을 입어서 많은 부분 이제 뉴스에 보도된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치적 갈등을 어떻게 좀 더 현명하게 우리가 해결을 할 것인가 하는 문제, 또 그다음에 이런 정치적 문제들이 어떻게 경제 상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인가를 아마 잘 볼 수 있었던 그러한 사건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올해 드디어 2018년 최저임금이 인상돼서 7,530원으로 인상이 됐는데요. 이거는 이제 우리 청년 취업자들에 있어서 조금은 이제 기쁜 소식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 외에도 이제 신고리 원전에 관련된 탈원전 문제라든지 우리의 아픔이기도 하지만 이제 3년 만에 육지로 올라오게 된 모습을 드러낸 세월호 사건도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금융에 이제 직결된 파리 부동산 대책 발표. 그래서 가계 부채가 지금 심각한 상황으로 떠오르는 만큼 정부 당국이 굉장히 강력한 규제로서 투기를 막으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작년에 우리가 겪었던 여러 가지 이제 정치적, 경제적, 외교적 여러 가지 문제들이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금융에 집중해서 한번 10대 뉴스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처음에요. 한은 기준 금리 인상.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오랫동안 사상 최장기 기간 동안 최저 금리로 해서 계속해서 유지가 됨에 따라서 아마 그러한 최저 금리를 해서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 박근혜 정부 때 이제 부동산 쪽으로 경기를 부양하기 위한 여러 가지 대책이라든가 그런 정책의 완화로 해서 경기를 부양하기 위한 많은 노력들이 있었습니다. 결과는 좋은 부분도 있었지만 사실 이제 가계부채 문제와 심각하게 맞물려 있는데요. 드디어 이러한 최장기 동안의 최저 금리 시대가 이제는 막을 내렸습니다. 지난해 11월 30일 마지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한국은행 본점에서 개최됐는데 기준금리를 1.25%에서
0.25% 상승시킨 1.5%로 상승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6년 5개월 만에 그 금리가 인상된 거라고 하는데요. 이로써 지금 이제 5대 시중은행,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KB국민은행, KB하나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농협은행 5대 시중은행들도 예금 금리도 올리고 또 그다음에 대출 금리도 오르게 되었는데 예금 금리는 한 2.0대 정도로 이제 상승이 되었고 문제는 서민에게 가장 직결되는 대출 금리가 지금 4.0 중반대까지 상승을 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좀 걱정되는 바는 이러한 이제 금리 상승이 어느 정도는 계속 지속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한국은행의 이주열 총재는 앞으로의 물가 상승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장 상황을 보고 반영하면서 금리를 인상을 시키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서민들이 힘들어하는 데에서 무조건 금리를 인상시킬 것이 아니라 경기를 진작시키기는 하겠지만 그것이 일반인들에게 너무 타격을 주거나 급격한 변화로 인한 어떤 시장의 혼란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노력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사실 금리가 상승된다는 것은 어느 정도 경기가 발전을 하고 있다는 것임에는 틀림이 없지만 갑작스러운 금리 상승으로 인해서 부실 기업이 늘어난다든가 아니면은 이제 주택 같은 것을 이제 구입했을 때 은행으로부터 어느 정도 대출을 받은 분들에게는 이런 원리금 상환이 당연히 부담이 될 수밖에 없고 또 원리금의 상환에 대한 비율이 커지면은 소비가 위축되는 결과로 올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이 가계부채가 굉장히 우리나라 경제에 있어서 좀 핵폭탄과 같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어떠한 방식으로 해결될 것인가, 또 그다음에 금융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지원을 하면서 투기는 막고 그다음에 투자를 활성화시켜서 경기가 선순환으로 돌아가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들 좀 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관심을 갖고 신문 기사를 조금 더 관심 있게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그 뉴스로는요, 가상화폐 투기 열풍이 그 두 번째 뉴스로 꼽혔는데요.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지금 뭐 비트코인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으시는 분들이 없는 것 같습니다. 도처에. 그래서 심지어는 고등학생들, 미성년자들마저도 여기에 굉장히 관심이 높은데요. 비트코인이 가격이 너무 많이 상승하자 비트코인이 아닌 다른 그 암호화폐, 즉 가상화폐인 뭐 알트코인이라든가 이더리움에 대한 투자도 굉장히 많이 활성화가 되고 있다고 하는데 활성화 차원을 넘어서서 광풍과 투기 열풍으로 이루어지는 게 사실은 가장 큰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가상화폐에 있어서 여러 가지 좋은 그런 순기능을 이해할 필요가 있기는 하지만 이런 가상화폐에 대한 그런 기능과 화폐로서의 기능을 이해하기도 전에 이것을 어떤 투기와 투자로서 생각한다는 건 좀 더 위험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다른 나라에서 또는 세계 국제기구에서 이러한 가상화폐에 대한 도입을 고민하고 있는 것은 좀 더 현금을 소지하고 있을 때라든가 아니면 계좌를 트기 어려운 어떤 이제 그 후진국이라든가 어려운 지역에 있어서 좀 더 결제라든가 어떤 그 물건을 사는 데 있어서 효과적으로 하는 데 있어서 혜택을 주기 위함인데 이것이 투기 쪽으로 가는 것은 좀 우려할 일이 아닌가 생각하고요. 더불어서 우리나라도 얼마 전에 이 가상화폐에 대한 여러 가지 규제안이 발표되기도 했고 문제는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좀 더 경제를 좋은 방향으로 끌고 나가는 게 아니라 투기와 광풍으로 해서 어느 순간에는 이게 광풍이 열기가 꺼지면서 오게 되는 그 후에 문제점들이 더 걱정할 문제로 부각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지금 그 가상화폐의 투기 광풍은요. 17세기에 굉장히 경제적으로 호황을 누리고 있던 그 네덜란드에서 있었던 투기 그 튤립 열풍에 많이 비유돼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따 이제 시사 용어 시간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기는 하겠지만 17세기 네덜란드에서 튤립의 그 국운, 그 튤립은 뭐 아시다시피 이제
구근으로 이제 씨앗으로 번식을 하기도 하지만 구근으로 이렇게 해서 번식을 하는데 그 구근의 가격이 실제의 가치보다도 엄청나게 그 거래가 되는 거품으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가격을 주고 사게 되는 그러한 조금은 이해할 수 없는 그 광풍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문제는 이것이 계속해서 지속돼 가다가 어느 순간에 꺼지게 됨으로써 그것에 투자했던 많은 사람들이 큰 손실을 보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됐던 그러한 일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그 작년에 노벨 경제학상을 탄 리차드 탈러 교수의 넛지에서 이제 그 말한 바가 있듯이 인간은 의외로 합리적으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이제 경제학 문제라든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전에는 인간이 굉장히 이성적으로 행동한다는 것을 근간으로 해가지고 모든 경제의 이런 상황들을 예측했었는데 결국 여기에서도 보여지고 17세기의 그 튤립 그 투기 열풍에서도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사람들이 별로 이성적이지 않게 움직이는 그러한 부분이 경제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한번 살펴보시길 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인터넷 전문 은행. 아마 여러분들 그 인터넷 올해 그러니까 작년에 은행에 아마 대상을 그 이제 연예계처럼 방송 대상을 시상을 했다면 아마 은행 쪽에서 대상을 시상한 게 카카오뱅크가 아니었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지난해 4월 3일 날 K뱅이라고 부르는 K뱅크가 영업을 개시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2017년 7월 27일 날 여러분들 쉽게 카뱅이라고 부르는 카카오뱅크가 영업을 개시를 했습니다. K뱅크가 아마 은행계의 돌풍이었다고 하면은 이 카카오뱅크는 거의 태풍에 이른다고 말을 할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국민 모두의 메신저인 카카오톡을 기반으로 한 카카오뱅크의 열풍과 영업의 그런 그 여러 가지 영향은 엄청났다고 생각이 듭니다. 뭐 가입자 수가 어떤 특별한 개인적인 마케팅이라든가 점원들이 특별히 그 점포에 있었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권유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그 많은 숫자가 이례적으로 많은 고객들이 가입하는 그런 열풍을 볼 수 있었는데요. 사실 그 인터넷 전문 은행에 출연은 우리나라는 다른 선진국과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조금 늦어진 것이긴 하지만 앞으로 그 은행과 금융계의 많은 부분 지각 변동을 일으킬 만한 사건임에는 틀림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러한 K뱅크와 카카오뱅크의 인터넷 전문 은행이라는 것은 많은 부분 디지털의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은행권에 있어서 예전처럼 어떤 사이드가 아닌 중심으로 디지털 인력이 들어오게 되는 데에 있어서 발판이 될 거라는 예측도 있고요. 앞으로 송금 분야라든가 여러 분야에 있어서 이러한 인터넷 전문 은행들이 진출을 하게 됨에 따라서 기존의 시중 은행들도 굉장히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고 또 사업 전략에 있어서 많은 부분을 방향을 지금 발맞추어 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기대와 광풍과 돌풍이라는 말에 걸맞지 않게 사실 영업상에는 일부 적자를 봤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앞으로 K뱅크와 카카오뱅크 같은 인터넷 전문 은행들의 경영 능력과 더불어서 앞으로 보완해야 될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 많은 과제가 남아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인터넷 전문 은행에 힘입어서 우리가 이제 대형 은행 중심이었던 여태까지 금융권의 판도가 바뀔 가능성도 굉장히 많고요. 여러분들도 좀 더 핀테크라든가 기술 중심의 많은 금융 관련 기업들에 좀 더 관심을 가져보는 것이 좀 더 넓은 그 시대의 흐름에 발맞추어 갈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 다음 뉴스 보겠는데요. 다음 뉴스는 조금 안타까운 뉴스긴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가계부채가 1,400조 원을 돌파를 했다고 합니다. 그동안 굉장히 저금리를 유지해온 덕분에 이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하던 분들이 많은 은행 대출을 받으면서까지도 다른 뭐 부동산이라든가 다른 쪽의 다른 부문에 있어서 투자를 늘려온 부분도 있었고요. 또 더불어서 이제 증시도 좋아지고 부동산 시장 굉장히 활발해진 것은 사실이지만
올해 작년에 이제 금리 인상의 이러한 추세가 이제 점점 이제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높을 텐데 그렇게 되면 앞으로 이제 부실 기업이라든가 어떤 가계의 부실 대출이 늘어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이것은 금융권으로서는 상당히 우려되는 일이고 더불어서 정부도 많은 정책을 내세우면서 사실은 좀 부동산 대책으로 억제해서 부동산 투기를 좀 억제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또 투자자들, 좋은 투자자들은 그런 것들을 또 어느 정도 보호하려고 같이 여러 가지 고민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가운데서 이제 부채가 늘 줄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가계 부채를 줄이는 방향으로 지금 정책을 지금 집중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2008년에 그 미국으로부터 시작된 금융위기가 가계 부채로 시작이 된 만큼 우리가 이것을 굉장히 앞으로 관리하면서 주의 깊게 지켜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사실 2008년과 같은 그런 불안 사태가 다시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는 정부와 기업과 가계가 함께 노력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 뉴스는요. 우리나라가 캐나다 통화 스와프 체결을 한 것인데요.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외환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또 세계 경제적 위기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늘린 만큼 아주 굉장히 좋은 뉴스고 반가운 뉴스가 아닐 수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장기적으로 가계에 있어서는 안정적인 마이너스 통장을 확보한 거와 마찬가지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더불어서 우리가 중국과 통화 스와프가 연장이 되지 않는 것에서 많은 우려를 했었는데 정부 당국과 많은 분들의 노력으로 중국과 통화 스와프를 극적으로 연장시켰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도 시장에 굉장히 호재가 되는 그런 뉴스로 작용을 했고요. 이에 힘입어서 그때 이제 중국과 통화 스와프 성공을 시켰을 때 증시 시장에도 굉장히 좋은 그런 뉴스로 발표돼서 영향을 미친 바가 있습니다. 자, 다음 뉴스는 증권 시장이 굉장히 활발해지고 있는 이제 천장을 뚫은 코스피 코스닥이라는 뉴스인데요. 여러분들 증시 시장은 대체적으로 황소와 곰의 비유를 합니다. 그래서 증시 시장이 상승 기류에 있을 때는 황소의 뿔과 같이 올라간다고 해서 불마켓이라고 하고요. 이게 상승 하락세일 때는 곰에 비유하기도 하는데 작년은 전형적인 황소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상승을 이루었고 코스피 지수가 10월 30일에는 드디어 2011년 이후로 처음으로 2,500선을 돌파했고요. 사상 최초로 이제 한계점에 계속 이르러서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던 코스피가 올라가는 그러한 좋은 뉴스에서 증권사도 작년에 아마 제가 보여드렸던 만큼 이러한 상승세에 힘입어서 인력 채용도 일부 더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냥 그때 한때의 어떠한 호황으로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정말 발전하는 형태로 꾸준한 채용이 이어졌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다음에 더불어서 코스닥 지수는 바이오주를 상승세에 더불어서 힘입어서 같이 상승을 할 수 있었고요. 10년 만에 800선을 회복을 했다고 합니다. 주식시장이 활발해지고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수 있는데 단순하게 본다면은 기업의 가치가 상승하고 그만큼 또 투자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이렇게 투자를 활발히 이루어짐에 따라서 또 기업들은 자금을 또 아주 안정적인 방향으로 확보할 수 있는 것이니만큼 서로 맞물려서 발전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다음 뉴스는요. 여러분들을 좀 울리는 그런 슬픈 뉴스였는데요. 금융권에 있던 채용 비리가 예전부터 이어왔던 채용 비리가 작년에 감사원이나 여러 가지 감독기관의 그런 감사로 인해서 밝혀졌습니다. 사실 가장 신의 직장이라고 하는 금융공기업과 여러 금융 민간 금융기업에 사실 채용에 있어서 결국은 이 보이지 않는 손이 있었다는 것은 굉장히 좀 안타깝고 속상한 일이 아닐 수 없는데요. 그래도 다행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그나마 이런 것들이 적폐청산과 함께 맞추어서 밝혀짐에 따라서 오히려 이 기회를 통해서 조금은 더 투명성 있는 그러한 채용의 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에 힘입어서
작년에는 금융 공기업들과 그다음에 모두 시중은행들도 블라인드 채용과 더불어서 블라인드 면접을 실시했는데요. 최근 이 블라인드 면접에 맞추어서 점점 더 그런 자기소개서라든가 또 그다음에 면접 역량에 대한 것들 또 그다음에 더불어서 직무가 본인이 목표가 잡혀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좀 더 깨닫게 되는 그런 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들 직무의 목표나 본인이 가고자 하는 기업의 목표가 정확하지 않으면 이 블라인드 면접 자체가 당연히 어려울 수밖에 없고요. 그냥 이야기를 잘하는 것만으로는 면접이 되는 것이 아니라 면접의 가장 중요한 것은 내용이고 방향성입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이제 캠프에 갔다 왔었는데 캠프에 이제 들어온 학생들 중에서는 직무 목표가 잡혀 있는 학생들도 있었고 또 더러는 연습을 해봐야겠다는 생각으로 오기는 했지만 직무 목표가 잡혀있지 않은 학생들도 있었는데요. 직무 목표가 잡혀있지 않은 친구들의 경우에는 본인들이 스스로 아마 직무 목표를 왜 잡아야 하는지 깨닫고 가는 시간이 아니었나 생각하고 본인들도 그러한 심경을 상당히 많이 토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렵고 힘들고 불안할 때일수록 좀 더 전문적으로 본인이 가고자 하는 것을 좀 면밀하게 살펴보고 본인이 가고자 하는 기업의 그 몇 년간의 채용의 그 방향이라든가 채용에 뽑는 것에 대한 정보를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노동이사제 논란 제가 계속해서 뉴스에서도 다뤄드리긴 했는데요. KB 주주총회에서 아마 이것이 이제 신문에 보도가 되면서 금융계의 뜨거운 감자로 굉장히 많은 논란이 됐습니다. 노동이사제는 정말 전제적이고 권위적인 그런 어떤 CEO의 경영에 관련된 것들을 견제를 하느냐, 아니면은 노동자나 어떤 노조가 정치에 참여하는 것이냐에 대한 여러 가지 찬반 의견이 있긴 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노동이사제를 도입하든 아니면 근로자 추천 이사제를 도입하든 간에 투명성 제고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경영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사실 한쪽에서는 너무 제왕적인 그런 CEO들의 어떤 권위와 이런 것들 때문에 기업을 망치게 되는 것들이 더 많다라는 불안감과 오히려 같이 항상 주인이라고 주인의식을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노동자는 결국엔 책임만 부여될 뿐 어떠한 권한은 갖지 못하는 데 대해서 이 노동이사제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금융위원회의 외부 자문기구인 금융행정혁신위원회에서는 민간 기업에는 근로자가 추천한 이사제에 대한 도입 방안과 공공기관에는 이 노동이사제를 도입을 할 것을 굉장히 여러 방면으로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이 지켜볼 일이긴 하지만 좀 더 투명하고 공정한 경영의 문화가 기업에 잘 정착되었으면 하는 바이고요. 제가 비교를 한번 해드리기 위해서 자료를 갖고 왔는데 실제로 OECD 국가 노동이사 현황을 보면은요. 독일, 오스트리아, 덴마크, 핀란드, 스웨덴 등의 17개국에서 이 노동이사제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제도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차이는 있지만 현재 운영을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 미국, 영국, 러시아, 노르웨이 등은 아직 도입이 되지 않고 있고 지금 논란의 한가운데 있고 특히 우리나라가 지금 여러 가지 논란의 한가운데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자, 그다음에 4차 산업혁명 혁신 바람이 굉장히 주요한 뉴스 중에 하나인데요. 여러분들 60대의 할아버지께서 손주의 선물을 사는 게 아니라 본인의 병원을 자주 다니거나 아니면 여러분들 같은 취업준비생분들이 학원을 끊지 않고 책을 사기 시작해서 독학을 준비하기 시작을 하면은 경기 불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농후한 징조라고 합니다. 사실 이런 것들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 매달 2억 건씩 쌓이는 카드 결제에 관련된 빅데이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앞으로 금융권에서는 이러한 빅데이터의 활용이라든가 AI에 대한 활용,
또 그다음에 로봇 어드바이저가 자산 관리를 한다는 그러한 앞으로의 미래, 지금 가깝게 지금 실시 여러 가지 실험 단계에 있는데 그러한 것들이 금융계를 많은 데서 변화시킬 만한 그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 가지 경제연구소라든가 여러 연구소에서 관련된 보고서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고요. 지금 먼 이야기가 아닌 현재 진행하고 있는 것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러한 보고서들을 좀 봐주시면서 앞으로 이러한 새로운 기술들이 신금융에 어떻게 도입될 것인가에 대한 관심을 좀 가져주셨으면 하고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이러한 신기술이 금융에 녹아서 그러한 것들을 이용하기도 되지만 사실 또 이러한 신기술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게 되는 것이 또 금융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금융이 앞으로 이런 스타트업 기업이라든가 다른 기업들이 어떻게 투자를 하고 어떠한 방식으로 지원할 것인가에 대한 좀 고민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10대 뉴스에서 마지막은 초대형 투자은행의 탄생이라는 기사인데요. 자, 우리나라도 드디어 한국판 골드만삭스가 탄생을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한국판 골드만삭스가 무엇일까 생각하는데 그 골드만삭스가 투자은행의 대표적인 브랜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 이제 그 4대, 약간 그 4조 원이 넘는 5개의 대형 증권사에 드디어 그 투자 그 은행 업무에 대한 인가를 허락해 줬고요. 특히 그 한국투자증권 같은 경우에는 단기 금융업 그 사업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수신 업무 자체가 이제는 더 이상 은행 것만이 아닌 이런 투자 은행들도 진출할 수가 있는데 아직까지는 지금 다른 대형 증권사의 경우 이런 그 발행어음에 대한 인가를 받지 못해서 아직까지는 이름만 그 투자 은행이다. 아직까지 실제 그런 업무를 할 수 있는 기반은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하지만 2018년도 어떻게 발전을 하고 어떠한 그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가에 우리가 좀 더 주목하면서 관심을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10대 뉴스 여러분들 뭐 이렇게 4차 산업혁명이라든가 아니면 금리 인상이라든가 그러한 문제들 앞으로 계속 연관되는 뉴스이니만큼 여러분들 관심 있게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요. 아마 2018년도도 이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좀 더 그 추가적인 뉴스가 나오긴 하겠지만 뭔가 이렇게 새롭게 완전 변화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의 연장선상이 아닐까 생각하고요. 전 세계적으로 정치 리스크 같은 것이라든가 테러 위험들이 높아지는 만큼 그러한 부분은 단기적으로 경기 위축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외환 시장에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도 항상 관심 있게 봐두면서 금융과의 연관성을 조금 생각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2018년 금융산업의 특징은 무엇일까 하는 것을 이제 그 경제연구소의 발표에 따르면은 가계대출 성장세는 좀 둔화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여러 가지 지금 뭐 부동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억제하기 위해서 왜냐면 지금 저금리를 이용해서 은행으로부터 무작정 대출을 받아서 계속해서 주택을 많이 사서 부동산으로 다주택을 보유한 다음에 어떤 그걸로 소득을 올리겠다라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진 까닭에 가계부채가 좀 늘어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갑자기 이제 금리가 높아짐에 따라서 이자 부담이 상당히 커서 오히려 시장에서 부동산으로 투자로 인한 그러한 수익보다는 이런 이자 때문에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러 가지 뭐 다주택을 갖고 있는 분이라든가 아니면 세금을 내지 않고 투기 쪽으로 가는 분들이라든가 하는 규제가 계속해서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 DTI를 적용한다든가 LTV도 강화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기류는 계속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다음에 이제 쏠림 현상 완화를 통해서 사업 영역을 다변화한다는 것이 지금 대체적인 중론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자산 관리 시장이 상당히 발전을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자산 관리 시장이 발전함에 따라서 자산 운용업도 발전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은행은 사실 이제 기존의 대출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이제 그 대출 상품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성장이 어느 정도 우리나라처럼 좀 저금리 상황이면은 성장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요. 여러 가지 증권업이라든가 자산 운용업이라든가 그다음에 다른 투자, 대체 투자라든지 그런 쪽으로 발전한
가능성이 높고, 그다음에 신기술이라든가 스타트업 기업을 지원하고 수장하는 데 있어서도 현재 대형 중심의 그런 금융기관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계속해서 보여줬지만 사회적 기업이라든가 사회적 금융이라든가 뭐 임팩트 투자라든가 해서 여러 방면에서 그러한 신기술, 우리나라 이제 앞으로의 성장 동력이 될 만한 그런 신기술에 투자하는 방안에 대해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벤처 기업들이라든가 스타트 기업을 잡고 아직은 발전 단계로 보지만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요. 그 벤처 기업과 스타트 기업들이 일으키는 고용 창출의 효과는 생각보다 훨씬 크고, 오히려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책임지고 있는 고용에 대한 부분은 스타트업이나 벤처기업이나 중소기업에 있어서 비해서 상당히 작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중소기업과 스타트업 기업들이 계속해서 발전을 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어떤 고용이라든가 채용 시장에 있어서도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치고 여러분들이 도전할 수 있는 길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중소기업 벤처 등 지원을 확대하면 이제 리스크를 강화해야 할 텐데요. 기존의 대기업들은 어떤 이제 신용에 대한 부분이 데이터로 쌓여 있고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 많지만, 중소기업들이 이제 신기술 중심이라든가 아직까지는 취약한 부분이만큼 이 리스크를 강화하기도 하고, 또 이들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한 리스크를 어떤 형식으로 체크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들이 많이 고민되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금융권의 가격 결정력이 약화될 것으로 보여지고, 금리 상승으로 인해서 기업들이 다소 이제 어려움을 겪게 될 것 같아서 오히려 경기가 진작되고 상승되긴 하지만 그만큼 기업의 어려움들도 같이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그러면 오늘도 여러분들 그 면접과 논술과 또 여러분들의 금융권의 지식을 좀 더 실용 지식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사에 대해서 잠깐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 이제 그 무술년 새해 시작해서 새해에 주로 핵심이 되는 뉴스가 어떤 것일까 해서 여러분들 금융에 처음에 이제 그 새해 첫날에 한번 쳐봤었는데요. 아무래도 정책에 관련된 게 여러분들께 아무래도 그 많은 것들을 전달해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새해 처음 뉴스는 그 금융위원장인 그 최종구 그 금융위원장의 그 연설과 발표, 정책 방향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뉴스를 여러분들께 준비를 해 왔습니다. 연합뉴스에 나온 내용인데요. 여기서 기사를 보면은요,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2018년에는 혁신 성장을 위한 금융에 가장 역점을 둘 것이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그래서 금융이 전반적으로 경제 분야와 산업 분야에 있어서 혁신 성장을 일으킬 수 있는 방향으로 지원을 하는 데에 중점을 두겠다고 했는데요. 여기서 신년사에서 창업에서 성장, 회수, 그리고 재기에 이르기까지 기업 성장 사이클에 맞추어서 필요한 지원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금융과 실물 경제의 연결고리를 보다 치밀하게 만들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금리 인상 시에 가계부채라든가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될 것을 대비해서 금리 인상 시는 무조건 경기를 위해서 인상시키는 것이 아니라 기업과 가계부채를 챙겨가면서 무리가 되지 않도록, 그다음에 상환할 수 있는 능력 범위를 벗어나는 그러한 무리한 정책을 하지 않겠다는 것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또 강조한 부분은요, 혁신 모험 펀드를 조성해서 모험 자본 공급을 확대하고 성장 사다리 펀드 등 공적 자금 지원 체계가 효과적으로 작동되는지를 점검할 것이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여러분들 제가 예전에도 계속해서 모험 자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바 있는데, 실리콘밸리라든가 외국의 그러한 이제 그 스타트업이라든가 벤처 기업이 활성화되는 곳들에 그것을 이유를 살펴보면은 어떠한 모험과 기업가 정신을 발휘해서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패를 했을 때 실패함으로써 커다란 빚을 내면은 다시 재기할 수가 없고, 오히려 이러한 모험 의지라든가 그 도전 의식 자체가 상실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정말
그 어떠한 정책 내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힘들었던 사람들에 대해서 또는 힘들었던 그런 기업에 노력했던 기업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다시 재기할 수 있는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많은 그 취업 지원자들이나 대학생들이 안정적이라는 말을 항상 그 많은 중점을 두는 것 같은데요. 이러한 그 현재의 안정적이라는 것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전혀 안정적이지 못하고 오히려 본인의 경력과 역량을 갉아먹는 일이 될 수 있을 뿐더러 기업의 입장에서도 계속해서 안정과 안의 수비만 하려고 한다면 절대 어떠한 기회를 갖지 못하고 성장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이런 금융도 물론 이제 어떤 것을 실패하거나 제대로 운영하지 못했을 때 채무를 지게 되고 어떤 경제적인 부담을 지게 하지만 그것이 계속해서 신기술 투자라든가 어떤 모험을 해볼 때는 계속해서 지원을 해서 다시 성장해서 어떤 독립된 경제 주체로서 또 더 나아가서 많은 고용을 일으키고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기반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이러한 부분에서 금융위원장인 최중구 그 금융위원장이 이러한 것들을 역설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요. 올해는 무엇보다도 많은 사람들이 도전하고 그다음에 또 그러한 도전을 통해서 배우는 그리고 또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또 지원하는 금융이 되도록 노력했다는 의지를 굉장히 강하게 밝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스닥 시장의 육성에 대한 의지를 강하게 표명을 했고요. 그다음에 코스닥 시장이 혁신 기업의 대표 시장으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시장의 독립성을 제고하고 상장 요건 등 진입 규제가 거래 관행까지 세심히 점검할 것이라고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코스닥 시장도 이렇게 여러 가지 그 주식 시장을 통해서 건전하게 많은 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 건전한 금융의 문화가 정착이 되기를 바라고 있고요. 이를 통해서 우리나라도 많은 스타트업이 도전하고 또 많은 성과를 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자, 그럼 다음 뉴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이제 전 세계적인 그 2018년의 세계적인 동향이 어떻게 돌아갈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가 뉴스로 나와서 제가 준비를 해왔는데요. 자, 세계 빅4가 성장세는 이어가지만 속사정은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다라는 이야기인데 세계 빅4라는 것도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경제에 있어서 세계 4대 그 경제 대국 미국과 중국, 그다음에 유럽 연합, 일본이 계속해서 어느 정도는 지금 성장세를 탈 것으로 보여진다고 합니다. 사실 이러한 이제 세계의 경제 흐름은 당연히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중요하고 성장하는 것이 우리에게도 좋은 뉴스이긴 하지만 해외의 다른 시장들의 성장이 우리하고 바로 또 직결된다고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좀 더 많은 성장의 계기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문제는 지금 전 세계적으로 걱정하는 바는 분명히 이렇게 성장세는 이어갈 텐데 이게 전 성장세가 전반적으로 모든 펀더멘탈이 잘 어우러져서 가는 것인지 아니면은 이렇게 해서 계속 경기 진작에 의해서 정책적인 면에서 성장을 하다가 인플레이션에 있어서 오히려 과열되고 또 거품이 일어나서 나중에 그런 거품이 꺼지는 시기에 문제가 될 것인지 악순환이 될 것인지 선순환이 될 것인지는 두고 봐야 할 것이다 라는 우려도 만만치 않다고 합니다. 사실 이러한 것이 악순환으로 가면 또 2008년의 그런 엄청난 고통처럼 지금 그 2008년의 세계 경제 위기가 아직도 세계 곳곳에서 완벽하게 끝난 게 아니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그 아주 여파와 데미지가 컸는데요. 이러한 그 경기의 성장이 좀 더 올바른 거에 펀더멘탈을 튼튼하게 해가면서 나아갈 수 있는 성장세이길 바라고 더불어서 우리나라 경제도 발맞추어서 많은 부분 좀 안정적으로 발전하는 것이 또 서민 금융과 서민들에게 영향을 미쳐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러한 시기에 좀 더 여러분들이 많은 도전을 할 수 있고 또 채용 시장까지 바로 직결돼서 여러분들에게 채용의 기회가 많이 해서 여러분들이 좋은 경력과 역량을 쌓을 수 있는 기회로 연결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그 시사 용어 한번 또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시사 용어에 대한 중요성은요, 제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시사 용어는 지금 계속해서 신조어가 나오고 있고요. 이 신조어가 항상 신문에도 많이 나오고 관련된 그 여러 가지 사건들이 같이 녹아 있는데요. 여러분들 그 2017년 논술과 면접과 그다음에 시험에서도 보셨던 바와 같이 일반적으로 금융권도 마찬가지지만 공기업과 여러 가지 시사 용어와 금융 용어와 신조어들이 시험 문제와 또 그것을 적용하는 문제들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여러분들이 밀접하게 현재를 이해하고 있고 현상을 이해하고 있느냐가 기업에서는 여러분들을 판단하는 중요한 관점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비트코인의 투기 광풍 열풍을 말씀드릴 때 제가 네덜란드에서 있었던 튤립 열풍, 튤립 파동에 대해서 간단히 언급을 해드렸는데요. 오늘 시사 용어로 튤립 파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튤립 파동은 사실은 어느 정도 뭐 새로운 신조어가 아니라 예전부터 경제의 과열 현상을 말했을 때 자주 언급되는 그러한 용어인데요. 아마 역사상 기록된 최초의 거품 경제, 그다음에 투기 열풍이라고 기록되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 이러한 튤립 파동은요, 남의 잉글랜드, 영국의 남해 거품 사건과 프랑스의 미시시피 계획 사건과 함께 유럽의 3대 거품 경제 과열 현상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이 남해 사건과 미시시피 사건도 한번 여러분들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 회사들의 기업들의 가치에 하고 하는 역할과 동반하지 않고 그들의 내재의 가치하고 상관없이 과열돼서 주식이 엄청나게 뛰었던 그러한 과열 현상을 말하는데요. 튤립 파동은 여러분들 뭐 튤립 나라로 잘 알려진 네덜란드에서 이 튤립 구근의 가격이 생각지도 못한 만큼 치솟아가지고 이것을 서로 사기에 굉장히 열을 올렸던 그러한 현상을 이야기합니다. 사실은 역사상 기록된 최초의 거품 경제 현상으로 인정이 되는데 이러한 구근이 너무 높은 계약 가격으로 팔리고 있다가 나중에 이것이 폭락함에 따라서 그걸로 인한 많은 분들이 경제적인 손해를 보고 사실 이걸로 인해서 뭐 커다랗게 네덜란드 경제 자체가 흔들리거나 그런 부분은 아니지만 일부는 유럽의 어떤 경제적인 패권이 영국으로 넘어간 데에 일조를 했다라는 평가도 있다고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람들의 행동이라는 게 우리가 이제 경제학이라는 것은 거의 사람들의 행동이 이성적이다라는 것을 근간으로 해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경제학이 발전을 해왔었는데 최근 들어서 계속해서 사람들의 행동들이 그다지 이성적이지 않고 오히려 이해할 수 없는 행동으로 인해서 많은 경제 현상이 그런 것들이 반영이 되고 있다라는 사실을 인지하게 되고 그것이 행동 경제학으로 발달되고 행동 경제학으로 인한 연구로 인해서 많은 뭐 리차드 탈러 교수, 또 로버트 실러 교수라든가 그런 세계적인 석학들이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봐도 요즘 비트코인에 대한 문제라든가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다른 가상화폐에 대한 투기 열풍이 비트코인 자체에 사실 만들어진 취지라든가 화폐의 기능을 벗어나서 완전히 투자 대상으로서 원래의 사실과는 좀 진실과는 좀 왜곡되는 부분이 오히려 부각되는 것이 아닌가 좀 걱정되는 현상이 있는데요. 여러분들 이러한 현상들을 한번 지금 역사적으로 한번 찾아보시면서 내용을 보신다면은 아마 최근에 그러한 것들이 과연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데 예측하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번 살펴보시고요. 이 관련된 내용들이 여기저기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신문 기사도 찾아보시면서 튤립 광풍 또는 튤립 파동이 앞으로 이러한 비슷한 현상들이 어떤 것들이 있고 또 어떠한 문제점을 일으켰는지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의 지식을 풍부하고 깊고 좀 더 확장시킬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도서 한 권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제가 준비해 온 책은 지금 게임 체인저라는 피터 피스크라고 하는 경영 컨설턴트이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영향을 주고 있는 강연자이자
그 경영 컨설턴트로 활동을 하고 계신 분입니다. 여러분들 게임 체인저라는 말의 의미를 잘 아실 텐데 사전적 의미로는 어떠한 흐름이나 방향을 바꿔 놓을 만한 역사적 사건 또는 그러한 일들을 행하는 사람을 게임 체인저라고 하는데요. 경영학에서는 굉장히 남들이 생각할 수 없는 혁신적 사고로 큰 결과물을 이뤄낸 사람들을 게임 체인저라고 합니다. 뭐 우리가 이해하기로는 빌 게이츠라든가 아니면 마크 주커버그라든가 스티븐 잡스들이 이 게임 체인저에 비유할 수 있는데요. 사실 기존의 어떤 당연하다고 생각해왔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꿈으로써 어떤 시장에 큰 충격을 주거나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런 사람이며 또 그렇게 해서 또 경제적인 그런 것들을 리딩해 나가는 그런 사람들을 게임 체인저라고 부를 수 있는데 여기서 그 게임 체인저가 되는 방법들과 그다음에 각 산업 분야에 있어서 여기에 또 금융도 나와 있고요. 물류도 나와 있고 유통도 나와 있고 앞으로 이러한 분야에 있어서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 그다음에 어떻게 해야지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다소 책의 내용이 두껍기는 하지만 부분에 있어서 따로 읽을 수 있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관심 갖는 분야에 있어서 과연 게임 체인저가 어떠한 역할을 하고 어떤 사람이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을까 예측해 보는 데 있어서 굉장히 재미가 더한 그러한 책이 아닌가 싶습니다. 좀 두께 부담 갖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관심 갖는 부분부터 한번 읽어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시장을 따르는 사람이 될 것인가, 시장을 주도하는 사람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시는 소중한 시간이 되셨으면 합니다. 여러분 오늘 그 새해 첫날에 금융 직무 강의로 여러분들께 어떻게 강의를 해드릴 것인가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여러분들 2018년도 좀 더 풍부하고 여러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만한 강의가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고요. 여러분들 좀 더 관심 있게 저의 강의를 바꿀 만한 게임 체인저로서의 역할을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고 여러분들 그 밴드 쳐보시면 유레카라고 쳐보시면은요. 유레카 무슨 이야기인지 잘 아실 겁니다. 어떻게 보면 깨달음인데 아르키메데우스가 알았다 하는 그 순간의 깨달음인데요. 여러분도 그렇게 깨달음을 얻는 시간이 되시길 바랄 마음에서 제가 밴드를 만들었고요. 밴드에 유레카 쳐보시면은 여러분들 그 가입하실 수 있고 관련돼서 질문도 올리실 수 있고 유용한 기사라든지 아니면 도서에 대해서 안내 받으실 수 있고 또 궁금하신 부분은 제 이메일 elisa@bankerskorea.com으로 문의 주시면 여러분들께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소중한 시간 동안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다음 시간 여러분들과 좀 더 유익한 내용으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Check me now, what do you